네, 2021년 12월 6일 이정훈입니다. 감성파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했던 조동현 사태, 정치의 재물이 된 군인, 그 기사를 내보내면서 맨 앞에 김천일보 12월 6일자에 실렸던 잠 못 이루게 하는 졸업생 제2 이야기를 소개를 했었죠. 네. 조동현 씨가 부유외교 다녔는데 그 부유외교 선생님이 쓰신 조동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이 선생님은 조동현 씨를 직접 가르친 분이 아니다. 조동현 씨가 학교를 졸업하고 7년 후에 부임한 선생님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제가 조동현 씨를 직접 가르친 선생님이라고 판단했다,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글을 한 30년 봐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을 행간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글을 쓰신 박민영 선생님은 조동현 씨를 직접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구나. 가르친 선생님이면은 글 중에 어디 한 군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조동현 씨를 졸업생으로서 초청해서 강연하게 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구나. 그리고 조동현 씨가 육사에 가서 또 하버드까지 간 거를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부율외교를 이렇게 설명할 때 성공한 케이스로 설명한 사람이구나 하는 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랬었죠. 그래서 더 말았던 건데, 오늘 많은 세간의 화제는 이 선생님이 직접 조동현 씨를 가르친 게 아니다, 감성파리를 했다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성파리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감성파리 문제를 따지면은 양태정 변호사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 조동현 사태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입장문에서 보게 되면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양태정 변호사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게 되면 I'm sorry, 내가 틀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비판했던 건데, 이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은 교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고, 이 정치권에서 하는 거는 작태가 얄미워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조동현 씨 이 사과를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한테 미안하다, 송영길한테 미안하다, 민주당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는 집어넣으면서 틀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리고 조동현 씨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여기도 감성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참 다루기 좀 뭐해서 그냥 넘어갔던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죠. 근데 이런 감성파리 요소가 유독 민주당 정치에는 많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반일파리가 있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득표로 끌고 나가는 게 있어요. 반일파리. 네, 일본한테 이기고 싶죠. 근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본을 비난해서 끌고 나가는 거. 제주 관함식 때 일본 못 오게 한다든지, 징용공 문제를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감성파리 요소가 이재명 씨 선거 캠프에도 여실히 발견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이재명의 웹 자서전 툭 치면은요, 이재명 씨 그 어릴 때 이야기를 쭉 연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지금 상당히 많죠. 왜 중학교를 못 갔느냐? 왜 안 갔느냐? 그때는 아주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가 없거나 그런 경우는 못 가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또 안 보낸 부모들도 있었어요. 저도 둘러보니까 주변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아버지가 안 보냈는가에 대한 설명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다녔다고 하는데 공장을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있었고 대한민국 그렇게 엉터리 사회가 아닌데 어떻게 중학생 나이에 네 군데가 아니라 5군데를 웹자소전 보게 다니면 옮겨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었나? 그런데 설명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감상적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다. 교복하려는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잿빛 작업복 차림이었다. 수다를 떨며 활기차게 등교하는 학생들을 거슬러 공장하러 가는 힘들었다. 네. 아버지, 저도 야간학교에 들어갈래요? 아버지의 입만 바라보았다. 야간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어서 3년 다니고 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라고 아버지는 승낙하지 않았다. 돈벌이로 공장에 다니게 하려고 공부를 막는다고 나는 단정했다. 아버지와의 길고 깊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아버지와 이렇게 큰 갈등이 있었고 이게 이분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이재명 씨가 성남의회에서 화가 나서 공격하는 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폭발적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감성적으로 풀어갑니다.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재명 씨를 학교에 안 보내느냐. 어머니는 굉장히 아들을 감쌌던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은 있어요. 아버지는 중퇴이긴 했지만 대학에서 고학으로 대학 공부도 했던 사람이다. 교사나 순경도 했었지만 교사와 순경을 했었답니다. 외아들이라 부모님을 모시려고 고향으로 돌아올 만큼 효자였다. 대신 농사일은 하나도 할 줄 몰랐다. 이재명 씨는 형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한 1930년대생이실 것 같으네요. 그때 분들이 30년대 생이라 그러면 50년경에 대학을 대구에서 나왔으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나 순경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 아니죠. 그럼 분명히 교육이 뭔지 아는 분인데 왜 아들을 공부를 안 시켰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자기의 형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죠. 아버지는 이 안동 양반 출신이에요. 젊은 시절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리를 다한다는 식의 선공부사 같은 도덕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런데 결과가 뭐였나?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체면과 명분, 공부 이딴 거 다 아무 소용없다. 거지를 뭐냐라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재명 씨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망같지 않은 세상에 상처받은 후로 원래의 자신을 부정하며 살았는지도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화가 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씨를 학교를 안 보내게 되는 이유가 됐겠죠. 그리고 이게 이재명 씨 성격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 이재명 씨가 전과가 사범이라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 뉴스버스에서 추적을 해서 이것도 역시 검찰 사칭 부분 확실한 공범이다라고 밝혔죠. 이러한 그 전과 사실과 유년기에 소년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는데 또 그런 전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 걱정거리인데 이렇게 감성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가난한 학생, 어려운 조건에서 일어난 사람 이것만 설명이 돼서 오판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취재를 한다고 하지만 뭐 여러 장벽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웹자선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 감성파리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달 안에 다시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학원에 다니는 걸 허락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쓰레기는 치워야 했다. 쓰레기를 같이 치웠던 모양이죠. 취업에 미적거리고 있었더니 아버지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예 밤낮으로 자기와 일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종일 쓰레기를 치우라고. 나는 화들짝 놀라 발등에 불붙은 사람처럼 서둘러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랑 계속 갈등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때 이재명은 이제 17, 18 이 나이 때인데 어머니가 지켜주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또 탁현민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서 참 감성팔이를 잘해왔다. 그 홍범도 씨 유해를 모셔올 때 정식 애국가가 아는 옛날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거라든지, 또 6.25 참전용사 유해를 모셔올 때 대통령을 띄우기 위해서 그 유해를 하루 동안 이렇게 방치하게 하고 방역까지 하게 하고 이런 걸 쭉 치르면서 대통령을 띄웠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뒤를 보게 되면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졸업생 제2 이야기 그 뒤를 보게 되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저는 한국 정치에서 궁금한 게, 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도 아직 정치에서 감성팔이가 통하느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그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려고 되지도 않는 거 계속 공수처가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또 공수처가 검찰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참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는 무리수를 뜨는 와중에 계속 감성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히니까 하겠죠.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직도 고무신 한 컬레 받고 막걸리 한 잔 받아 먹으면 턱턱 찍어주는 그런 국민들인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감성팔이를 통해서 그게 성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힘들죠. 객관적으로 딱딱 봐서 당신은 지도자감이야 아니야,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념에 꽉 찬 사람들이 감성팔이를 하면서 국민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계속 따라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성팔이였습니다. 감성팔이에 넘어가는 국민 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